자, 농지를 먼저 한번 보고 이 말소 기준 권리를 다시 사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지 이놈 지분은 통과, 6개, 7개, 8개, 9개, 10개, 10개나 나왔네요. 이 사건번호 같잖아요. 이 집안 자체가 망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이놈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까요? 신창 가덕리에 있는 밭 500만 메타 밭 이거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지번이 390, 391 붙어 있어요. 원래 개별 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래 잘 팔릴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팔면은 등치 커가지고 비싸니까 팔리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파는 게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의 길이 이 땅을 지나간다. 그런 경우 만약에 분리해 팔면은 이 길 문제가 생기겠죠. 한꺼번에 팔아야 관리에 효율적이다. 그런 경우는 일괄 매각을 합니다. 일괄 매각 두 개를 같이 판다. 단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 및 수목은 있다. 이런 것도요. 가서 보시고 만약에 제외되는 건물이나 수목이 좀 그 주변에 있다, 변두리에 있다. 아니면은 건물이 다 좀 관리가 안 해가지고 허물어진다. 수목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막 그 제멋대로 크고 있다. 아니면 고목화됐다. 이런 건 사신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벌써 제시의 건물하고 제시의 수목이 있다는 뜻은 그 땅이 괜찮다는 뜻이에요.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있으면은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지 않아 가지고 유찰이 지금 2번 됐는데 3번, 4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권리 분석 잘하는 사람이 그런 땅 만나면은 땡 잡는다고 보면 되겠죠. 땡 잡는다고. 땅이 꽤 크잖아요, 지금. 어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제시의 건물이네요. 이건 뭔가 모르겠네. 이건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농지 위에도 주택을 질 수가 있습니다. 지목 변경 없이. 농가 주택은 질 수가 있어요. 평수가 그것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조그마한 그 농가 주택만 인정했는데 지금은 30평까지도 인정이 되고 있어요. 법들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것은 완전 폐가잖아요. 이건 폐가. 이건 사셔가지고 철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실 때는 무조건 철거하지 말고 집주인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집주인에게 철거해달라.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은 내가 철거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고 증거를 남기고 사진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철거하셔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제 이런 것은 주인을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이거. 못 찾은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경우는 의사표시를 그 공시송달로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건 주인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 내가 철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붕이 뭐라고 그러죠? 스레트. 이게 성면입니다, 성면. 이거 철거할 때 꼭 그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은 그 철거비가 나와요. 철거비가. 이 굉장히 위험한 그 발암물질이기 때문에요. 참, 이거 모르고 옛날에 여기다 삼겹살 많이 구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급 발암물질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폐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고, 그, 입으로 들어가거나, 그 폐가 아니라, 그럴 경우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폐로 들어가면은 심각합니다. 거의 폐암에 재수정으로는 죽을 때까지 안 걸리지만은 아니면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 배출이 안 된답니다. 상면을 그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결정이 굉장히 날카롭고 이렇게 막 돼가지고 그게 허파에 들어가면은 허파에서 배출이 안 되고 쌓인대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그 암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많은 물질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를 걸 때요, 비닐을 다 싸버려요. 그리고 물을 뿌려가면서 그 철거를 해가지고 특별 폐기물로 취급합니다. 옛날에 이걸 막 이따가 막 돼지고기 꺼먹고 막 이거 막 그 철거면은 막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래요. 막 사가가지고. 지금은 광산도 다 폐쇄해버리고 이 성면 들어간 것은 옛날 자동차 브레이크도 성면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절대 못 만들려고. 하여튼 성면은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된 것 같아요. 선진국일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이렇게 철거하면 돼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안 사요. 그리고 유찰이 두세 번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은 사가지고 아까 건물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 사는 거. 그것은 그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땅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 그런데 사용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공시지가의 몇 프로니까 굉장히 적어요. 그러지만은 뭐 이 시골 땅 누가 그 빌리겠어요? 몇 푼이라도 받아가지고 은행 그 이자로도 충당하면 되겠죠. 살고 있으면 네? 살고 있으면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은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없어요. 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 게 영원히 그런 게 아니라 그 보니까 언제부터 집을 졌냐? 보니까 이제 한 20년 됐네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샀는데, 그럼 앞으로 뭐 몇 년 있으면은 그 지상권의 재단 존속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철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가, 뭐 그때 가서 다시 개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요, 치료를 안 주잖아요? 사용료를? 그러면은 그 지상권의 일반 소멸 원인인 그 이익에 걸쳐서 치료가 연체된 경우는 그 해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해지 통고를 하고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냈다가 재개발이 된다면 여기 억지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은 또 재개발한 데서 주는 거예요. 땅 주인이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네. 모르죠? 그 졸지에 부자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네, 이 집은 지금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땅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게 있고, 이것도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봐야 돼, 현장에 무조건요. 땅이 좋아요. 이렇게, 그, 이렇게 딱 한 덩어리로 떨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다. 막 삐뚤삐뚤하고 막 그런 거죠. 이것도 괜찮고. 이 땅거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지금 붙어 있어요, 이게. 딱 이만침이. 이 땅으로 아까 사람 사는 집 조금 걸려 있네요. 관계없네요. 그 폐가가 이거고, 이건 밭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도로가 인접해 있는지. 하면서 이 땅하고 이 땅 같으네.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봤네요. 이놈이 아니라 이놈하고 이놈 길들이 다 이거 길입니다. 이게 마을 같아요. 이게 붙어 있어요. 이놈 건물이겠네. 집이. 근데 가서 봐야겠네요. 이것도. 세 개가 나오네. 이 사람 거예요. 사람. 시골집이네. 특별한 목적 없으면 이건 뭐. 주위에 좀 전원주택도 많고 그러면 모르는데, 세 건이네. 아, 하나, 둘, 셋 붙어 있어요. 일걸갱매가 우리는 아까 펜치가 달라가지고 두 개만 보였잖아요. 세 개 다 일걸갱매 같아요. 세 개 다. 이쪽 빨간 이놈은 다른 네 번째 거. 다른 물건이 같아요. 계획관리, 농림지역. 이놈은 논이니까 이게 그 경제정리가 돼 있는 논이잖아요. 농림지역.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죠. 어디에 지금 이게? 신창 가덕리. 땅은 괜찮은데, 이건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확실치가 않네. 이건 배가. 이건 농지죠. 이걸 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 토지는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게 없기 때문에 권리 분석하고 자식 올 필요도 없습니다. 임의경매, 담보물권 실행, 물건이 4개가 나오는데 3개가 한꺼번에 돼 있고 4개가 따로 돼 있고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 3개가 나왔는데요.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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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권자, 교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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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자, 배당요건자, 배당요건자. 자, 이것들은 이 근저당권자, 이 사람이 채권자 장땡땡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저당권자가 이 채권자하고 근저당권자 2명 같아요. 2명 같아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권자는 뭐냐? 지상권자는 장땡땡, 이 채권자 장땡땡 같은 사람입니다. 이 지상권자는 실제로 그 지상권을 위해서 설정한 물건이 아니라 이것은 이 저당권자가 자기 허락 없이 땅 위에다가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돈 빌릴 때 근저당과 지상권을 같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 저당권, 즉 근저당은 굉장히 발전된 담보물권으로서 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중에서 그 사용가치는 원래 주인에게 그대로 남겨놓고 교환가치만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땅 주인이 거기다 집도 질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땅하고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 담보물권 실행할 때, 처음에는 없었던 건물하고 나무가 있네요. 그러면 땅을 누가 안 사겠죠, 잘.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 담보물권자, 즉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허락 없이 건물이나 나무를 못 심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같이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 주인이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었으면은 일괄경매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땅 주인이 제3자에게 빌려줘 버렸네요, 그 땅을. 그래가지고 제3자가 거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식재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담보 가치가 환격히 떨어져가지고 그 손해보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는 무주권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줄 때, 특히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줄 때 무주권 지상권을 같이 설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립된 지상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등기부 띄우면은 순서가 이게 빨라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한다. 근데 지상권자가 이 담보물권자도 앞에 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이놈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요, 이거.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은 가격이 덩값이 돼버리죠. 엄청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지상권자가 땅을 놀리고 있네요. 아무것도 안 놀리고 있어요. 그럼 지상권자한테 그 설정 날짜를 보니까 한 20년 전에 설정해 놨네요. 그럼 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가 무슨 이유로 말소를 못 할 경우는 또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돼요. 사용료를. 근데 그런 경우는 안 생깁니다. 이것은 이 채권자 장땡땡 이 사람이 그 자기 허락 없이 땅 위에다가 건물이나 나무를 못 심게 하기 위해서 설정해놓은 그 지상권이에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이 두 명 중에 빠른 사람이 됩니다. 그럼 채권자가 그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채권자지만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못 심습니다. 못 심어요. 지금 보면 채권자가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채권자. 그래서요, 이 채권자가 장땡땡이 지상권을 같이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지상 땅에다가 나무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을 수 있어요. 건물도 질 수 있고. 왜냐면 지상권자에게 땅 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한 물권이 지상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권은 아예 처음부터 그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 주인이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거예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됩니다.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떼보면은 반드시 이 두 사람 뒤에 지상권자가 있을 거예요.
0587. 예? 어떤 거요? 0587. 0587?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말소 기준권리 뒤에 있는 아까 91조.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은 그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잖아요. 후순위 물권자에만 대항할 수 있고 선순위 물권자에 대항을 못하니까, 예, 이게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싸그리 소멸해버려요. 그러므로 이 물건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 대신에 조심할 것은 이무경매니까 좋아요. 왜 좋냐? 땅 주인이 이미 그 땅값을 미리 당겨 썼기 때문에 자기가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도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보죠. 휘고라네. 농취증 요함. 농취증을 다른 말로 농지취득 확인서란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률 용어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요원이에요.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이것은 크기가 이미 그 주말농장 크기는 넘어섰어요. 논, 이거 한 세 개인가요? 하나, 앞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 대지, 하나, 1, 2, 별개네, 별개. 그래서 아까 왜 집 있는 거 있잖아요. 새로 멀쩡한 집. 그 땅은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위에 1번에 해당돼요, 1번. 1번, 2번, 3번, 세 개가 나오는데, 그 1번은 대지, 집 있는 땅이고, 3번은 논, 경지지역내는 논. 그 다음에 2번, 이것은 밭, 아까 다 허물어진 집, 그거다고요. 3번, 3.3번? 3, 1, 2, 3. 3번, 물건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제시의 건부지, 일부 도로임. 4.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의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그래도 아무런 문제 안 되고 이것은 유찰이 한 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3억 가까이 평가됐는데 한 번 더 유찰되면은 여기서 10%, 여기서 30% 깎여지니까 거의 뭐 8천, 9천 얼마에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걸 사시려면은 이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18일 날이래네요. 빨리 가서 현황 보면서 간 김에 신창 면사무소 가서 농취증을 신청해놔야 됩니다. 해놓고 농취증이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발급받는 날짜가 옛날에는 이틀이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4일, 7일, 14일 이렇게 걸려요. 일반적인 경우는 4일이고 그 다음에 주말 농장 명목으로 하면은 한 7일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거리가 좀 있다거나 또 그다음에 하여튼 농지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땅 같은 경우는 14일 이상. 예. 그래서 제가 요 근래 한 2건을 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버렸네요. 그리고 가서 농지증을 떼려고 하니까 일주일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여지없이 일주일 후에 하는 그 허브 결정에서 불허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10% 날아가는 거죠. 해소 방법 없습니다. 그거 하는 거. 아까 농지증을 제출 못했어요. 그러겠다. 아니, 농지증을 불허가 된 게 아니라 매각, 이 경매가 불허가 돼 버렸어요. 예. 농지증은 일반적인 경우는 4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주말 농장에 관계된 것들은 대부분 한 7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14일 정도 거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본 것은 농지증은 나오죠. 그런데 7일 넘어서 나왔다든가 14일 넘어서 나왔다든가 이러면은 일주일 내에 그 법정에다가 농지증을 갖다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11월 18일 날 그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만약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오후에 8일, 7일 되면은 25일까지 내야 돼요. 25일 오전까지 내야 돼요. 그럼 못 냈어요.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내요, 그걸. 그러면은 그 오후에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각이 취소되고 재경매로 나와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전부 연기증에 다 오게요? 안 됩니다. 신속의 원리, 민사집행의 기본 이념 중에 빨리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해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법원은. 그래서 뭐 연기 시정은 거의 안 해줍니다. 연기 시정해주는 경우는 채권자가 연기 신청을 했을 경우는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경락인이 생겨버리면은 그 사람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요새는 농지증을 먼저 발급받고, 이 현장 가서 보면서 오늘 발급받고, 그럼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농지증은 만약에 이게 이따 또 유찰돼 버렸네요. 그러면 한 달 뒤에 나올 것 아니에요? 보통 대충 한 달 뒤에. 그러면 그때까지 오늘 오늘 발급받은 농지증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2달 후에. 그럼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언제까지 몇 달 내에 발급받은 농지증이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좀 지자체마다 틀렸는데, 우리가 왜 인감 같은 거 공시문서를 3개월로 보잖아요. 그래, 어떤 데는 3개월 내에 발급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규정에는 사용 기한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사용 기한이 필요 없죠. 지금 그러면 신청면에 있는 거 거기만. 아니요, 이 주소만. 예. 신청하는 거. 이 번지. 이거, 2번지. 예, 이놈 그대로 써서 내야 돼요. 이 번지예요, 이거 번지. 그러니까 신청 민사무소 가서 이 주소를 2개를 다 써야 돼요. 2개. 그러면은 아마 따로따로
농지증 2개가 나올 거예요, 이거 2개. 하나가 안 나오고 2개가 나올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2개를 한꺼번에 써줄지, 따로따로 써줄지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가서 신청해보면 압니다. 신청해보면 이 주소를 정확히 쓰고, 이 주소가 중요해요. 그 땅은 별로 그렇게 옛날 주소 똑같으니까 헷갈리지 않은데, 그, 건물 주소, 이것은 건물 집원하고 땅 집원이 틀려요, 주소가.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 착오가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발급받아야 돼요. 이 땅 중에는 이놈 하나만 2번, 반드시 2번 써야 됩니다. 2번 안 쓰면 무효예요. 물건이 1, 2, 3, 3개나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빨리 가서 구경 가서 임장 가서 간짐에 면사무소 와서 신청해 놓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 농지는 됐죠.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다시 정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나눠드린 교무에서 교재에 나온 말인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또 우리가 사실 다 필요 없는데 언제 써먹냐면은 그 등기 촉탁할 때 그냥 법무사한테 부탁할 때는 의뢰할 때는 그 자기가 필요 없는데 내 손으로 직접 등기를 한다. 그럴 때는 그때 그 면허세 있잖아요. 면허세. 예. 그때 이걸 내부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되는 권리 내부를 하고 하나당 그때 얼마더라? 그 돈 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할 때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자, 등기상 전부 증명서 갑구, 을구 권리를 시간선으로 쭉 나열해요. 시간선으로 쭉. 그래 놓고 제일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예, 이것은 전세권은 그 말소 기준 권리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되는 경우는 그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임의 경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것들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이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 되니까 제일 빠른 놈, 그 등기 못 떼우니까 어떤 놈은 저당권이 빠르고 어떤 건 근저당권이 빠르고 어떤 건 가압류가 빠르고 어떤 건 압류가 빠를 것 아니야. 하여튼 제일 먼저 설정된 이것들을 기준으로 싹 뒤에 있는 건 소멸한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표현을 쓴다. 또 하나씩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선순위 용익물권, 아까 3개,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그 등기된 임차권, 특별보로 인정되는 선순위 채권, 예, 점유권이 인정되는 유치권, 이것들은 소멸하지 않고 인수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보로 인정되는 선순위 채권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쯤 주택임대차보호법 5조, 3조 5호를 설명드릴 텐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러니까, 특별보로 인정된 선순위라는 것은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입신고 플러스 이사 플러스 확정일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1순위네요. 선순위네요. 선순위. 이런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5인가요? 거기에 뭐라 하냐면은 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는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고, 즉, 다시요. 원래 경락에 의해서 임대차 관계가 소멸하는데, 다만, 이거 보여드려야겠네요. 말로보다. 여기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이 2개가 나와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위에 또 전입신고 플러스 이사, 그러니까 점유, 이것 하나하고 이것 하나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거, 이놈은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갔을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기 후순위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그런 권리가 없어요, 아예. 그런데 이 2가지 경우다가 소액 우선 변제권에 있습니다. 2개 다. 네, 2개예요. 근데 후순위 물권,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는 이놈은 없고 이놈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첫 번째 거 전입신고와 이사는 이것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째 것은 경락이어서 임차권이 소멸해버려요. 그럴 때는 배당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배당을 받으려면은,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후순위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권리, 즉,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 것은 이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은 그 당사자들이 계약 날짜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대신에 확정일자를 받아주면은 물권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줘요. 이 2가지 경우 대항력권이 있어요. 대항력권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것은 이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경락에 따라서 임차권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거. 이 경우는 제일 어려운 건데, 이게
전입신고와 이사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순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순위라, 1순위. 예, 자기보다 빠른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전부 다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권리자에게 다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 받다가 못 받은 금액이 일정 금액 있네요. 그러면 그 금액을 받을 때까지 이 소멸하지 않아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공짜로 안 나가고 살 수가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아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배당 신청을 안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당 신청 안 해가지고 뭘 주장하냐면 이 사람이,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는 이 전세권 91조 이 사망에 의해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놈을. 즉 91조 4항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 조항이 적용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래,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한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 사람이 누가 경매시 1순위 했다는 것은 누가 경매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2순위, 3순위가. 만약 2순위, 3순위가 이 사람하고 비용 같은 거 다 지불하고 돈이 모자라네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해야 안 돼요. 안 되니 없어지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생겨요, 무조건. 저런 경우는 안 생깁니다. 절대로 안 생겨요. 절대로. 즉,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절대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가다 한 명이 경매 신청한 사람이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0순위. 아까 왜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경락인이 인수한 금액이 조금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살아온 사람의 보증금이 2억이다. 여기서 보증금이라는 것은요, 전세금도 될 수 있고, 월세 사는 사람, 그 사람 보증금도 돼요. 전세금도 될 뿐더러 일반 보증금도 됩니다. 꼭 전세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에 월 얼마 주고 산다. 그러면 이 1억이 보증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2억 주고 전세 산다. 그러면 2억이 보증금인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기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앞에 사람이 경매 신청했더라도 이 사람이 못 받은 금액이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못 받은 금액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 낙찰인, 경락인은 인수받으려면은 울며 겨자금으로 이 사람이 안 나가니까 돈 받을 때까지, 다 받을 때까지 그 돈을 줘야 나가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배당 시청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당 신청 자체를 안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권리나 채권이나 물건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포기해서 소멸시킬 수가 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당시장 안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요새 지금 그 법무사랄지 공인중개사랄지 유튜버랄지 블로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보증금은 두 개예요. 전세금도 될 수 있고 월세 보증금도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무조건 경락이 싹 인수한다 생각하면은 경락이는 집을 몇 배로 사는 거예요? 두 배로 사는 거예요, 두 배로. 그럼 말도 안 되잖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특별법으로 물권적 효력을 부여할 뿐이지 물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91조에 나오는 전세는 등기된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본 것 중에 하나인데,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이 배당시장 안 해버리네요. 그럼 왜 안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저 법무사가요, 자기 잘 아는 법무사가요, 그 배당시장 안 해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서 배당시장 안 했습니다. 이래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경락받은 사람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보증금, 보증금 10% 포기할 것인가?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재판을 붙겠다는 뜻인데, 재판해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막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건데 이제 시간이 가고 이제 머리 아프고 예, 그 다음 비용 들어가죠. 변호사 비용 들어가죠. 그런데 저게 왜 그런 일이 좀 한두 건 생겼냐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세권은 그 임차 보증금 전세금이 아니라 등기된 전세권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민법에 원래는 월세 보증금하고 전세 보증금이 두 개 다 채권에 있었는데 초대 대법원장 김영루 씨가 전세금은 용익물권에다 물권으로 옮겨놔 버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월세 보증금은 보호를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월세 보증금도 채권이지만은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민법에 나와 있는 월세 보증금하고 전세 보증금이 전부 다 등기를 해줬을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필요 없었는데 이 집주인이 등기를 안 해준 바람에 그게 유명무실하게 됐다. 그래서 새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면서 그 월세 보증금,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두 개 다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그 일정한 경우에 특별히 보호될 수 있게끔 물권적 효력을 누릴 수 있게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대항력 있는 전세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또 주택임대차로 갔네요. 다음 주에는 주택임대차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의외로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예, 여기에 보증금은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아요. 이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도 되고 그 다음에 월세 보증금도 됩니다.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요, 뭐라고 나냐면은 어디 나오냐? 예. 주택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본다. 이게 월세 보증금하고 전세 보증금하고 똑같다.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러면 아까 3조의 5 보증금은 이 두 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즉, 그 등기된 전세금은요, 전세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재판 필요 없이 바로 집행관한테 경매시책이 가능합니다. 그 법에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전세하고 등기되어 있지 않는 월세 보증금은 안 줘요, 집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야지, 시간 걸리지, 복잡해져요, 이게. 그랬는데, 밑에다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있는데, 이거. 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 이 원래 소액사건 심판법은요, 3천만,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이하만 해당돼요. 3천만 원 이하. 그러면은 6개월 내에 한 번에 끝내줍니다. 재판을. 6개월 내에 한 번으로 끝내줘요. 만약에 증거 증인이 필요하면은 판사가 요청할 수 있지만은 한 번으로 끝내줘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변호사 있으면 좋지만은 변호사도 선임할 필요 없어요. 왜요? 아주 수입이 이제 좀만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하게. 왜냐면, 아니, 뭐, 1,000만 원, 뭐, 몇백만 원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임대차법 보증금은 돈이 얼마가 됐든 관계없이 전부 다가 이 13조에 의해서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끝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여기 이 전세권 이놈이 그 배당을 신청했을 경우는 매각으로 소멸 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끝내드릴게요. 그 등기부등본 전부 다 띄워보고 그 다음에 그 전입세대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 확인 전부 다 해보니까 1순위가 등기등본에 있는 전세권. 등기되어 있는 전세권이에요. 이거네요. 이거요. 이 전세권자가 1순위 된 사람이 못 받은 경우가 생기냐 안 생기냐, 받으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받는 경우가 안 생깁니다. 왜요? 집값이 떨어져 버렸네. 전세권이 얼마냐면은 3억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2억 5천이 돼 버렸네요. 집값이. 그러면은 전세금이 5천만 원 많아요. 그럼 전세권자는 5천만 원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절대 안 생겨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 용익문건이 1순위일 경우는 밑에가 2번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에요. 이 사람이 경매 시작을 했네요.
이 사람도 받을 게 없는데 이 경매가 진행돼요,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3억을 못 받으면은 이 집은 영원히 눕게 돼버려요. 이사롭게 돼버려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3억 2억 5천만 원 떨어진 게 아니라 2억 5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이 사람이 배당 신청 하겠어요? 안 했어요? 전세권자가. 안 해버려요, 배당 신청을. 그러면은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손해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 사람은. 무조건. 안 봅니다. 그런데, 뭐 앞에 다른 사람이 시청하나 뭐나 뭐 관계없어요, 이건. 이 전세권이 그 3억인데 집이 2억 5천에 팔렸다. 그런 경우에 절대로 그런 경우는 안 생긴다. 왜 그러냐면은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민사집행법 102조에 따라서요. 그런데 2억 5천이 아니라 4억에 팔렸네요. 4억에. 이런 경우는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배당을 신청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집값 중에서 4억에 팔렸으니까 단순하게 이 3억을 받고 나가겠죠. 그러면 이게 말소 기준 걸려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받는다던가 그러면 이 금액을 집행관은 공탁해버려요. 이 사람을 찾아가라고. 그런데 이 안에 계약서를 보니까 아직도 2년이 남았네요. 2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정들어가지고 나 2년 더 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말소되는 게 아니라 경락인이 인수를 해야 돼요. 근데 경락인이 인수를 뭐 처음에는 4억짜리 계약 고지서 대금 납부 기한 고지서를 떼어줬어요. 4억짜리를. 근데 이 사람이 2년 더 살겠다고 그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법원서 이 사람들 뜻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이 4억짜리 대금 납부 기한 고지서를 이 3억을 인수시켜버려요. 그럼 얼마짜리가 돼버려요? 1억짜리. 1억짜리 대금 납부 기한서를 다시 새로 발급해 줍니다. 3억을 상계시켜버리고. 그러면 낙찰이는 돈 4억을 준비했는데 이거 1억만 내라고 하네요. 그리고 1억만 받아요. 그리고 등기해줘버려요. 그리고 2년 지나고 근데 이런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은 이게 말소된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그리고 3억을 내한테 승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에서 상계시켜버리고 1억짜리로 새로 발급해 줍니다. 그럼 나는 1억만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 사람이 2년에 나갈 때 그 3억을 내가 내줘야 돼요. 그렇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 민사집행법이랄지 특별법 전부 다가 오랜 기간 동안에 선진국들이 전부 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손해보거나 누구한테 불합리한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완벽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제도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된 게 있어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것들이 지금까지 한 2개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골치 아프니까 뭐 떼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쟁의 여지가 있으면 피해라. 그것만 조심하면은 법 몰라도 경매에 참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또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뒤에 몇 개 쭉 나오는데 우리가 군데군데 해가지고 정리를 싹 못 해드렸네요. 다음 주에는 또 관계된 물건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